우리 이제 각방 써. 앞으로 내 방 앞엔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의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비린내 나는 건어물 가게를 지켜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냄새가 난다며 저를 밀어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려 했습니다. 엄마니까. 또 아내니까요. 하지만 믿었던 아들마저 제 피 같은 노후 자금 2억과 가게를 홀라당 날려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아들 편만 들며 자신의 비상금까지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줬는데 돌아온 건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과 차가운 외면뿐. 벼락처럼 찾아온 배신감 끝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받는 제게 과연 향기로운 봄이 찾아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양선입니다. 항구 근처에서 건어물 가게를 4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속에 섞인 건어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옆집 박 사장이 다가왔어요. 이번에 우리 건어물 거리 대상으로 간판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 가게도 그걸 기회로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보는 게 어떠냐면서.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직 멀쩡한데요.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40년이 넘은 이 가게는 여기저기 낡을 대로 낡았죠.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잘 안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가게가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박 사장이 내 가게를 훑어보며 말했죠. 같이 리모델링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너무 낡은 가게가 옆에 있으면 덩달아 옆집도 장사가 안 된다면서 결국 투덜대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건어물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이 작은 시장에서 우리 가게는 유독 작고 초라했어요. 다른 가게들은 간판도 바꾸고 새 진열대로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데 제 가게만 유독 예전 그대로였죠. 당연히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바꾸면 나아질까 싶기도 했지만 딱 봐도 간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인테리어를 싹 바꿔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을 더 할까 싶을 정도였죠. 이제는 툭하면 손목과 허리가 시큰거리니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와 믹스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지만 박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나갔어요. 저녁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빈둥거릴 생각이면 가게에 같이 나와 하나라도 더 팔면 좋으련만. 제 마음 같지 못한 양반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허기가 몰려오더군요.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지금껏 제대로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찬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만 꺼내서 후루룩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젠 내 밥은 안 차리는 거야? 혼자만 입이냐고.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양반이 자기 밥상 하나 차려 먹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종일 일하고 온 제게 밥을 차려달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남편에게 줄 밥을 한 그릇 떠서 내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나더러 김치만 먹으라고. 지금 이게 밥상이야? 저는 할 수 없이 밥을 먹다 말고 가게에서 가져온 반건조 가자미로 조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젓가락도 대지 않고 가자미 조림을 옆으로 밀어버렸죠.
매번 생선만 먹으니 지겹다며 그냥 계란 하나만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느라 서 있는데 남편은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다녔어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면서 너무 심하다고 했죠. 마당까지 걸어나가 제가 널어놓은 열기와 가자미를 잔뜩 걷어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건 모두 다 버리라고 하더군요. 장사는 밖에서만 하라면서 말이죠. 집에서 반찬하려고 일부러 말리고 있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제 얼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제게도 건어물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코를 찡그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 이제 각방 써. 앞으로 내 방 앞엔 얼씬도 하지 마. 저도 사람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 상처받았죠. 남편은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을 주말 부부로 살아와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회사 발령으로 지방 곳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니 남편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었죠. 다른 부부들처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 길다면 긴 은퇴 생활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남편은 너무 냉랭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건어물 덕분에 아들 유학도 보내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모아 집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냄새가 난다며 각방을 쓰자니 서러움에 북받쳤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어요. 캐나다 유학까지 다녀온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훤치 않기에 잘생긴 얼굴, 볼 때마다 대견했어요. 이제는 마음 착한 며느리만 보면 될 텐데. 아들은 결혼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은 빼놓지 않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가만 보니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퇴사를 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숟가락을 던질 뻔했어요. 남들은 들어가기 어려워 난리인데 그 좋다는 대기업을 왜 그만뒀는지 너무 아까웠죠. 아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매일 야근을 하면서 버텼는데 더 이상은 힘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카페를 차릴 거라고 했죠. 남편은 아들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결국엔 똑똑한 아들이 그만큼 고민했다면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엄마 가게에서 시작해 볼래?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들면 되니까? 저는 순전히 도움을 줄 생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난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아들은 건어물 가게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 무슨 카페를 하냐고 투덜댔죠. 그러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기가 생각하는 카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넓고 세련된 공간과 통창,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 저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도대체 저런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편의 질문에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어제는 아들의 말에 선뜻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대답을요. 그러나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은행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져봤죠. 한 푼 두 푼 정말 억척스럽게 벌어 모은 돈입니다. 노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아껴두었어요. 물론 아들의 도와달라는 말에 전혀 아깝지 않았죠. 저는 선뜻 2억을 찾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건넨 통장을 봤더니 두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자기에게 빌려주시는 거냐면서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다고 했지만 막상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작은 카페부터 운영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저의 염려 섞인 잔소리에 아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자금만 보태달라면서 나머지는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부분을 수리해서 새롭게 카페로 운영한다면 딱 좋을 것 같았죠. 성수기에 손님이 많을 때는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장사 수완을 익히기엔 부족함이 없는 가게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긴. 대기업까지 나와서 그런 구멍 가게를 하란 말야? 남편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생전 믹스커피밖에 안 마셔본 제가 무슨 커피를 알겠냐며 아들 앞에서 절 무시했어요. 저는 그 이상의 자금은 더 보태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죠. 아들이 원하는 카페를 하려면 지금보다 자금이 몇 배나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들과 남편에게 여기서 얼마를 더 보탤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둘 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죠. 아들은 자존심이 상한 모양입니다. 표정은 죽상이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자 제 생각에 동의하더군요. 자신의 퇴직금을 쓰기엔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그럼 엄마 돈 2억으로만 시작해 볼게요. 며칠이 지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가게가 뜯겨나가는 걸 보니 시원섭섭했어요. 아들은 최고급 자재만 고집했죠. 고급 커피 머신, 수입 가구, 브랜드 식기, 값비싼 소품들, 화려한 조명까지. 그 작은 공간에 무슨 돈을 그리 써대는지. 감성 카페라는 게 완전 돈 먹는 기계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어요. 남편도 매일 가게에 나와 인부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할 땐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아들의 일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죠. 주변 상인들도 공사를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젊은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 말이에요. 제 기분도 나쁘지 않았죠. 아들의 사업이 대박나면 제 돈도 갚고 그럼 저도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아들의 카페 개업식이 되었어요. 저는 새벽같이 떡을 뽑아오고 고사상을 차릴 준비를 해서 가게를 찾았죠. 아들은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누가 떡을 돌려요? 촌스럽게. 아들은 제가 가져온 걸 버리라고 말했죠. 개업 첫날부터 어디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사진을 찍느라 바빴죠. 그런 걸 보니 돈을 쏟아부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서빙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좁은 공간에 엄마까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들이 아쉬웠지만 카페가 잘 된다면야 뭐든 못하겠어요? 저는 가게가 훤히 보이는 반대편 인도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도 몰려와 커피 맛을 보겠다며 가게를 찾았어요. 아들은 그들에게만 유독 퉁명스럽기만 했죠.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뻔한 거짓말이었죠. 빈자리가 분명 있었는데 아들에겐 젊은 사람들만 손님이었어요. 게다가 커피 한 잔이 기본 6,000원은 훌쩍 넘으니 상인들도 비싸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이 저렇게 해서 가게를 잘 운영할지 걱정이라며 넌지시 남편에게 속마음을 내비쳤어요.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저를 못마땅해 했죠. 그러게 왜 아들한테 가서 초를 치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꼭 나서서 일을 만든다니까? 쯧쯧. 혀를 차며 저를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만 더 나빴습니다. 저는 제 방에 박혀서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우려가 맞았던 걸까요? 아들의 카페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SNS에 올린다며 사진 찍으러 오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발길이 뜸해졌죠. 젊은 사람들 사이엔 유행이 빠르게 변하니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닐까요? 아들의 얼굴이 부쩍 수척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가게를 자주 찾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누가 건어물 가게 옆에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자포자기한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안 보이는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하라는 엄마 말을 들은 자신이 바보 같다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한 움큼 빠졌다면서 이 말을 보여주더군요. 다 큰아들이 제 탓을 하며 징징거리는 모습이 보기 싫었지만 밥도 잘 먹지도 않고 살이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려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작고 허름한 가게를 하는 걸 보여주기 싫다고도 했어요. 이러려고 대기업을 나온 게 아니라면서 울적해했죠. 그런 아들의 말을 옆에서 전해들은 남편은 저를 죽일 듯 노려봤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괜히 여기서 가게를 시작하래서 이 사단이 났잖아. 저는 졸지에 아들을 망하게 만든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에서 화려하게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놓았다면서 이제 어쩔 거냐고 난리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제 노후 자금 2억은 날려버린 셈이었어요. 카페는 벌써 적자를 보이고 있었죠. 땅을 치며 통곡할 사람은 바로 전데 아들의 눈치가 보여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카페 문도 자주 닫았어요. 마당에 서서 줄담배를 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에게 끝없이 투자했어요. 캐나다 유학을 보내느라 등골이 휘고 겨우 대기업까지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40줄의 아들의 뒷바라지는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았죠.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길을 멈췄어요. 남편과 아들이 제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속닥거리고 있었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겐 사실 거액의 퇴직금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비상금도 어느 정도 있다고 했죠. 저한테는 돈이 없다며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처럼 궁상맞게 살지 말고 아빠가 목 좋은 곳에 카페 하나 차려줄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둘은 진작 이렇게 시작할 걸 그랬다며 신이 났죠. 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스웠지만 이제 자금을 보태줄 능력이 없는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남편이 아들에게 매민 자본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6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처음엔 괘씸했지만
아들의 사업에 선뜻 내놓는 걸 보니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와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저 저는 남편의 노후 자금이 몽땅 걸린 사업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무시당했던 걸 꾹 참고 남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번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말해보았죠.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재수없는 소리 하니까 자꾸 망하는 거야.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남편은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아들의 퇴직금까지 당겼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사색이 되었죠. 남편은 아들의 사업을 돕는다며 자주 집을 비웠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있었죠. 집에만 있기 심심했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카페를 정리하다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버려둘 거면 2번 망한다고 더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시니어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생겼습니다. 교육비도 지원이 된다고 했고 신청은 수월했어요.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시니어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돋보기를 쓰고 교재를 읽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습도 했어요. 기계를 다루면서 커피 맛을 내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마치고 매일 저녁 문 닫힌 가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실수하던 부분들도 점점 좋아졌어요. 가게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리모델링을 바로 한 것처럼 보기 좋았어요. 당장이라도 새로 카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원하던 새 카페의 개업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다 겨우 알게 되었죠. 저도 오랜만에 도시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에 자리 잡은 아들의 새 카페는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돈을 들인 만큼 인테리어도 멋졌습니다. 젊고 예쁜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걸 보니 아들이 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 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어 보였죠. 실패의 경험 덕분에 아들도 이번엔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어 기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떴어요. 아들에게 이제 엄마도 커피를 내릴 줄 안다면서 바쁘면 도와주겠다고 했죠. 아들은 정색하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시골에서 개나 소나 다 배우는 걸로 커피를 내리면 장사 망한다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더군요. 개나 소나?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저를 무시하더니 그게 아들한테도 옮겨갔나 싶었죠. 이번에는 참지 않으려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달의 핫플레이스 이런 주제로 카페나 맛집을 소개하는 기사를 써준다고 했죠. 저는 그저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구나 싶어 화가 난 것도 있고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카메라 앞에 잘 차려입은 아들과 남편이 서 있었어요. 기자는 인터뷰를 시작했죠. 아들에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개인 카페를 차리는데 어려움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사실 자본 대부분이 아버지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여기에 모두 투자했다면서 쑥스러운 듯이 웃었어요. 다정한 부자 사이를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인테리어를 구상한 미적 센스나 사업 스킬도 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면서 남편에게 모든 공을 돌렸어요.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가는 모습이 괘씸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저는 은근히 아들과 남편에게 다가가서 함께 서 있었죠. 아들은 누구냐고 묻는 기자에게 저를 주방 담당하시는 이모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저에 대한 아들의 생각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었죠. 화를 내며 따지려는 저의 팔을 잡으면서 남편은 형식적인 인터뷰에 이렇게 반응하면 어쩌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더러 이모님이라뇨. 제가 엄마고 가족이 운영한다고 인터뷰를 하면 카페가 망하기라도 한답니까? 남편은 좀 진정하라면서 모든 인터뷰에는 대본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인터뷰에 나올 거였으면 옷이라도 제대로 차려입었어야지. 이제 와서 아들 카페 홍보 영상까지 망칠 거냐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편 만드는 남편이나 엄마를 무시하는 아들에게 하염없이 서운했어요. 첫 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고향집을 찾아와서 남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빌려준 돈도 갚을 겸 용돈도 넣었다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흐뭇해하면서 아들의 돈을 냉큼 챙겼어요. 생각 같아선 아들에게 제 돈 2억에 대해서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아버지 돈만 갚냐고, 혹시 빌려준 2억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고. 하지만 오랜만에 집을 찾은 아들에게 저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여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이 잘 풀리면 다음에 말해서 돈은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터뷰였을 거라고, 다 계획된 거라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제 감정은 꾹 참아가면서 아들과 남편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매번 차리던 그대로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남편이 트집을 잡더군요. 밥상머리 앞에서 고작 이렇게밖에 못 차리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자신과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차리냐면서요.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밥 차릴 때마다 한 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에 슬슬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그럴 거면 당신이 직접 차려 먹어요. 그리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라고 했냐고 되물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잠시였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또 다시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시장이 열리는 항구는 새벽부터 분주하기 때문이죠. 새벽 공기에 실려오는 커피 향을 맡은 사람들은 카페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메뉴는 싸고 단순했어요. 건어물을 사러 오는 관광객들도 찾긴 하지만 저는 시장 상인들을 단골로 만들고 싶었죠. 바리스타 자격증이 나오자마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단골도 꽤 많아졌어요. 제 가게가 잘 되니 옆 가게 박 사장이 제일 좋아했죠. 수입도 제법 쏠쏠했어요. 제가 정성껏 내린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도 느껴졌죠. 어느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가게 문 앞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길고양이였어요. 비에 젖어 덜덜 떠는 모습이 안쓰러워 가게에 들였죠. 그리고 팔다 남은 황태포를 물에 불려 잘게 찢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고팠는지 먹어 치우더니 제게 꼭 붙어 애교를 피웠어요. 오갈 데 없이 외로운 고양이 처지가 저랑 닮아 보였습니다.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게에서 키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게 복덩이였습니다. 손님들은 잘 먹어서 통통한 고양이 사진을 찍어가기 바빴어요.
제가 손이 느려서 주문이 밀려도 나비를 보느라 재촉하지 않았죠.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카페가 저절로 유명해졌습니다. 단지 커피보다는 고양이를 보려고 제 가게를 찾는 사람도 늘었어요. 결국 저 혼자로는 일손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결 낫더군요. 제 가게가 대박이 나자 주변 상인들이 너도 나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커피가 밥이 되냐면서 비웃던 사람부터 저더러 얼마 못 간다면서 장사 접으라던 사람까지 모두 찾아와 자기네 건어물 가게를 홍보해달라면서 굽실거리더군요. 저는 그들 모두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건어물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 시기엔 어느 생선을 사서 반찬에 먹기 좋다며 손님들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덕에 다 죽어가던 건어물 거리,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활기가 돌았죠. 뒤늦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제게는 일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저는 날짜 세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게 뜬금없이 카페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걸 왜 나한테 묻냐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뻔한 결과였죠. 아들의 카페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게다가 바리스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며 직원을 구할 때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인건비도 높았죠. 보여주기식으로 인테리어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커피나 디저트 맛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턱없이 비싼 음료와 디저트 가격도 한몫했죠. 무엇보다 젊은 감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손님들을 가려받은 것도 컸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은 방문을 못하게 노 키즈존, 노 실버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나중에는 매출이 떨어지니 일하는 직원들을 몽땅 내보냈대요. 그러다가 음료가 빨리 안 나오고 따지는 손님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고 했죠. 아들은 매일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면서 괜히 남편의 말을 들었다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사이였던 부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성까지 오고 갔다니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은 속이 좀 쓰렸겠죠. 자신의 돈을 거의 다 투자했을 텐데 아들의 카페 운영 능력이 이토록 형편없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책임이라며 크게 싸우고 더 이상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더군요. 아들은 부모가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을 그렇게 형편없이 날려버렸죠. 그래 놓고선 전혀 미안함도 못 느끼는 아들에게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미어 터졌어요. 카페에 줄 선 사람들이 이웃집 건어물 가게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죠. 그 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온 남편은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보,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되네. 거봐. 내가 당신이 사업 수완이 좋다고 했잖아. 능청스럽게 저를 치켜세우는 남편에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는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고 난리더니 뭐 수완이 좋아? 남편의 눈동자는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남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죠. 이 정도 손님들이 찾으면 수입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들과 자신이 좀 많이 어렵다고 입을 뗐죠. 노후 자금을 아들한테 다 주고 남은 게 없다면서요. 남편은 제가 관심도 없자 자기를 좀 도와달라면서 비굴하게 웃어댔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면서요. 가족?
나한테서 냄새 난다고 코 막고 각방 쓰자더니 저는 남편에게 주문 안 할 거면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며 핀잔을 주었죠. 남편은 뭔가 변명하고 싶어 움찔거렸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전 퇴근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죠. 집안에는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늘어진 채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밥 차려와? 저는 한숨을 쉬고는 대꾸했죠. 당신이 차려 먹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어요. 돈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하냐면서 버럭 화를 냈죠. 저는 사람을 무시한 건 당신이지 제가 아니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약이 오른 듯 절 따라다녔습니다. 아들한테 돈 좀 보태줘. 가족이 그런 거 아냐? 남편은 지금 아들이 마이너스 통장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잘 버는 제가 좀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아들에게 2억을 투자했는데 받지도 못할 형편이라며 아들이 다시 일어서야 당신 2억이든 내 6억이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10원 한 푼도 보태줄 생각이 없다고 했죠. 언제가 되어도 좋으니 아들에게도 2억 원 꼭 갚으라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너무 한다면서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면서 자기가 돈을 받게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돈에 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죠.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요. 못 들었어요? 이혼하자고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언제나 말을 잘 듣는 아내였으니까요.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상담을 받을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면서 이제 돈을 좀 번다고 유세하냐고 했어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고 보니 당신이 얼마나 저를 무시해왔는지 깨달았다고요. 남편은 자기가 언제 무시했냐면서 제게 다시 방을 합치면 화가 풀리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도 여름 성수기가 왔습니다. 건어물 거리가 이렇게 붐빈 건 처음이었어요.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고 우르르 내린 관광객들이 건어물을 사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카페로 몰려왔습니다. 주변에 커피 마실 곳이 여기뿐이었으니까요.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좁은 카페에 직원이 한 명 더 늘었죠. 저는 그 무렵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누룽지와 커피를 합쳐 구수한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색 있는 메뉴가 하나 생기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성수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건어물 거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건지 건어물도 잘 나가고 커피도 잘 팔리고 죽어가던 거리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따라하여 똑같이 카페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모두 성공하진 못했어요. 저는 저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손님들을 끄는 걸 알게 되었죠. 그저 누구보다도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유명해졌어요. 65세에 바리스타로 유명해진 할머니로 말이죠. 이런 걸 의도하고 자격증을 딴 건 아니었으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섭외 연락도 왔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들자는 제의도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거절했죠.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아들의 가게는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했죠. 다행히 가게를 일찍 팔아서 더 이상 손해는 없었지만 초기 투자금 6억은 몽땅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노후 자금과 아들의 퇴직금은 모두 합친 거였죠. 전 남편도 이혼 후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엄마가 있을 때와 너무 다르다면서 밥도 챙겨 먹지 못한다고 했죠. 이혼 소송 후에 우리는 아들이 날려버린 노후 자금을 빼고 각각 3억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숨겨둔 돈이 조금 더 있었더군요.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구입해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후유증인지 돈을 잃은 탓인지 건강이 나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의 생활비까지 자기가 다 벌고 있다면서 힘이 든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카페가 아주 잘 되고 있으니 조금만 자신을 도와주면 둘 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제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러 온 거였죠.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말했죠. 아버지도 지금은 힘들지만 곧 건강을 되찾고 스스로 노후를 보내실 거라고요. 그동안 엄마는 충분히 너를 도왔으니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줄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들은 너무 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먹였죠. 그런 아들에게 아직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냐면서 꼭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이 갈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더 이상 수입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카페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제법 되고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3억도 있었어요. 주머니가 커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아들과 전 남편에게는 더 이상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들의 본 모습을 보고 말아서일까요? 저는 차라리 제가 나중에 혹시 몸이 아프게 되거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만한 비용만을 남기고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평생을 돈을 버는데 신경 쓰며 아등바등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유로워지니 확실히 어떤 것이 더 제게 행복감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길고양이 보호소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나비처럼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들이 따뜻한 곳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